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한 지 7주 차네요. 7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7주차 7강은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 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특히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TVN에서 책을 읽어드립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그 책을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에서 설민석 강사가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목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동물들의 미스터리한 연쇄적 죽음. 새가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드러누워서 다리는 마비된 듯 쭉 펴고 날개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벌어진 입구리에서는 가쁘게 숨을 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더 심했어요. 책의 표현에 의하면 앞발을 가슴을 꽉 움켜잡고 고개를 푹 떨구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의 입안에 흙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연쇄적으로 죽여간 그 이유, 그 살해범은 무엇일까요? 이 살해범은 조류, 설치류, 심지어는 우리 인간까지 노리는 무시무시한 살해범인데요. 여기는 살해범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씨. 네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유행성 출연료? 성묘가였을 때. 예. 주식적으로 좀 쳐드리겠습니다. 그때를 깔고 앉아.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새들의 노랫소리래요. 그래요? 울새.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 울새들의 노랫소리, 이게 봄을 알리는 어떤 신호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울음소리로 바뀌더니 그 울음소리마저 뚝 하고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이에요. 왜 새들이 울지 않게 됐을까요? 이 새들이 사라진 것이 과연 미국 얘기만 아닐까? 네, 새들이 사라진 이야기, 침묵의 봄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과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바로 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1962년에 지은 책이에요.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 현장 보고? 뭐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1907년에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1964년에 만으로 5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를 변화시킨 백인으로도 꼽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펜실바니아주의 스프링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는 환경운동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벌써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 거죠. 1960년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2020년 아니에요 지금? 벌써 60여 년 전에 이런 그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책으로 썼으니까는. 그래서 환경운동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경력을 잠깐 보면은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을 갖다가 졸업을 하신 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동물학 동물학으로 이제 석사를 갖다가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아가지고 학생 후학을 갖다 양성을 하는데, 양성하는 과정에 워낙 자기가 이 해양오염이라든가 이 환경과 관련돼서 지필 활동을 하는데, 나는 지필 활동에 몰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지필 활동에 몰두를 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다를 주제로 한 3부작이 연속해서 출간이 돼요. 이게 1941년에 바닷바람을 맞으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둘러싼 바다, 바다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3편의 바다와 관련된 책을 갖다가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갖다 이제 저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침묵의 봄을 저술한 지 2년 정도 지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이런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침묵의 봄. 예. 침묵의 봄은 과학지 네.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은 최근 50년간 북미 지역에서만 새의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32억 마리가. 32억 마리가 지난 50년 동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이 새들이 왜 죽었을까요, 형문 씨?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오염이겠죠. 환경오염,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그렇죠. 일단 온난화가 나왔고요. 왜냐면 온난화로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하니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 책의 주제인 살충제, 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인간이 볼 땐 해충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걔가 먹이거든요. 얘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와 수많은 자연과 지구,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독살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독살한 물질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제가 현무 씨에게 그 맹독성 물질의 실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호흡하시고요. 혹시 저 사진이 뭔지 보이십니까? 뭐야? 소독차. 옛날에 방역차? 방역차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성분을 알면 입안이 살균되는 느낌도 안 들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면 사이페메트린, 멜타메트린, 페니트로티온, 에토펜프록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장시간 노출됐을 때 신경계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발암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들이마시고 뛰면 숨이 가쁘죠. 그걸 계속 우리 호흡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요. 바로 인간의 무지에서 온 겁니다.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람들은 살충이 아닌 살상제를 만들었고,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한 이 책이 바로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레이첼 카슨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서 사용이 됐었던 살충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새들도 죽고, 그래서 봄이면 새가 지저귀는 그런 소리마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조금 전에 봤었던 우리가 DDT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요물질입니다. DDT는 줄여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DDT는 다이옥신계 물질로, 화합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DDT는 뭐의 약자냐면 저기 쓴 것처럼 디클로로. 여기서 클로로라고 하는 표현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D라는 거는 2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염소가 2개 달린 구조식을 갖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끝에, 밑에 끝에 염소가 2개 달렸죠. 그래서 디클로로예요. 염소가 2개 달린. 그 다음에 디페닐. 페닐이라고 하는 것은 벤젠을 페닐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에 D가 붙었으니까 벤젠이 2개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벤젠 고리가 2개. 그쵸? 좌우로 2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트리클로로에탄 그렇게 썼어요. 트리니까 3개죠. 모노, 디, 트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 둘, 셋을. 트리 3개인데 또 뭐예요? 클로로예요. 즉 염소가 3개가 붙은, 저기
위에 보시면 염소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쪽에 염소 2개하고 벤젠 2개. 그리고 위에 염소가 3개가 붙은 그다음에 나머지 에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라고 하는 이것을 줄여서 DD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DDT라고 하는 것은 유기염소계, 즉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계열의 살충제, 또 농약으로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독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표백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안락스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도 염소계 표백제 이렇게 쓰죠. 즉 산화력이 굉장히 크고 또 어떤 균을 갖다 죽이는데 뛰어난 효과를 갖다 가져옵니다. 근데 요거는 1939년에 폴 밀러라고 하는 스위스의 학자가 살충제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살충 효과에 의해서 해충뿐만이 아니라 해충의 천적이 되는, 예를 들면 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초래한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의 봄에 있는 대목을 갖다가 짧게 좀 읽어본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DDT는 1874년 독일 화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합성되었지만 살충제로서의 효능이 발견된 것은 1939년이었다. 그 즉시 DDT는 질병을 옮기고 한밤중에 식량을 축내는 해충들에 대항해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개발자인 스위스의 폴 멀러는 노벨상을 받았다. 소화기관이나 폐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는 DDT는 일단 몸속으로 들어오면 대부분 부신, 고환, 갑상선 등 지방이 충분한 신체 장기에 축적된다. DDT 자체가 지용성이기 때문이다. 즉 기름 성분에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DDT는.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간과 신장 그리고 장기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보호막인 장간막에도 쌓인다. 라고 침묵의 봄에 52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독성이 많아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바람성 물질로 알려진 그런 물질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DDT가 결국은 봄이면 새가 지저귀는 그런 평온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새도 울지 않고, 그리고 동물들도 이렇게 들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침묵의 봄을 가져오게 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DDT를 사용한 당초의 이유는 느릅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 이걸 잡으려고 DDT를 갖다가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종달새까지 결국은 죽이는 결과를 갖다가 가져와서, 봄이면 종달새가 지저귀어야 되는데 그 종달새 지저귀는 새가 우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책 제목으로. 이 느릅나무에 뿌려졌었던 DDT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곤충과 거미를 갖다 결국은 죽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곤충과 거미만 죽인 게 아니라 나뭇가지에 DDT들이 좀 이제 이렇게 붙어 있고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을에 나뭇가지에 잎사귀도 떨어지고 그랬던 거를 갖다 이제 지렁이가 먹은 거예요. 그 나뭇잎을. 그랬는데, 그러고 그 중에 많은 지렁이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지렁이들은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밭 깔고 그러면은 지렁이들이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달새가 와가지고 그 지렁이를 먹이로 먹고 그랬는데 결국은 종달새까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DDT가 뿌려진 후에 한 2년 만에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400마리에 달했었던 종달새가 20마리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염 물질은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서 생산자, 1차 소비자, 그리고 더 올라가서 2차 소비자, 또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들이 죽어가고 또 결국은 사람에게까지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갖다 입힌 거죠. 요 책에는 바로 이러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갖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요 새들이 종달새예요. 요 종달새는 우리말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이 그 문학 시간, 국어 시간에도 나왔었던 노고질이라고 하는 새가 바로 종달새 또는 종달이라고도 표현하죠. 저렇게 먹이를 먹는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죠. 자, 그러면 이 침묵의 봄을 제가 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바로 이 침묵의 봄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왜? 농업에서 살충제 또는 뭐 해충을 갖다 죽이려고 쓰는 농약이라든가 또 농약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하기 위한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내용인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뭔지 또 자원순환형 농업이 뭐고 그리고 정밀농업은 무엇인지 이 정밀농업은 참고로 요즘은 스마트 농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대별하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형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지속가능 농업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후세대인 다음 세대까지 농업이 유지가 되도록 환경 보존 그리고 생산성 이런 것들을 함께 유지하는 농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속가능 농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이 재배를 하고 많이 키워서 먹고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건 간에 농약도 많이 쓰고 비료도 많이 쓰자. 이래서는 후손들에게 환경 보존이라든가 지금의 생산성을 갖다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들, 후세대들도 끊임없이 먹거리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농업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농업인 것이죠. 이것이 지속가능 농업이고요. 바로 여기에는 작물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식량 증가라든가 자원 낭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더 많은 농경지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번성에 기여를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고 또 황폐화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소규모 농가를 갖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안전 사용, 농약을 갖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공정한 노동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함으로써 건강을 증대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축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 농업을 왜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의, 식, 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입고, 그렇죠? 옷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먹고, 그리고 사는 의식주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식주는 우리 동양에서 주로 한자 문화권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게 먼저라고 그러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게 뭔가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조금 뒤로 물르고 그리고 뭐 부끄러운 곳을 가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앞에 내세워서 의가 먼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실용적인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바로 역시 먹는 게 최고다. 그래서 식, 의, 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보든 간에 동양이 되든 또는 서양 문화권이 되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거 바로 이 식품인 것이죠. 바로 이 식품은 결국은 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먹는 문제 해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먹는 문제 해결은 결국은 농업의 중요성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은 생산성 증대 문제를 갖다가 또 안고 있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증가하면은 계속 먹고 살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작질도 넓혀야 되고 또 이 물을 갖다 적정한 그런 시기에 이제 공급을 함으로써 잘 자라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충해도 막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력. 이건 이제 기계화로 이제 기계로 많이 바뀌었지만 노동력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비료.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이 농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병충해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농약을 갖다 이제 써요. 그쵸? 농약을 갖다 이제 살포하는데 바로 이 농약이 DDT. 침묵에 보면 나오는 DDT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농약뿐만 아니라 제초제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농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먹거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은 농업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업은 결국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토질, 또 토지 면적, 수질, 수량, 공기의 질 이런데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질에는 침식이라든가 영양분, 수분 밸런스,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 농지의 면적, 그쵸? 우리 사람이 도시화라든가 이런 거와 더불어서 그 면적을 갖다가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질 부분에서는 영양분, 살충제, 또 수량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을 갖다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홍수를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공기의 질 부분에서는 암모니아라든가 온실가스를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다양성들. 그쵸? 예. 토종 동식물의 다양성 보존이라든가 또 야생생물과 준자연적인 서식지들.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공간에 대한 쾌적성의 문제, 쾌적성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농촌의 경관이 지저분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진짜 거북한 느낌이 들겠죠. 또 문화적 특징으로서 어떤 역사적인 건물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적인 방식의 농업은 어떻게 되어 왔었냐? 예. 지금까지 현대적인 방식의 농업은 대량 경작을 하는 거예요. 대량 경작 많이 진짜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량을 갖다가 많이 공급하는 거야. 이러기 위해서 뭐를 쓴 거예요? 화학적인 농업. 비료를 쓰고 또 농약을 쓰고. 그죠? 예. 그리고 기계 농업을 하고. 또 자본 농업이에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본을 동원을 해서 굉장히 커다란 소위 대농을 하지는 않지만 영세농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토도 좁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그 농토를 갖다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상품 농업이고 그리고 무역 농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농업은 현대 농업은 어떠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현대 농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화학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대량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은 향상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떠한 결과를 갖다 가져왔냐면 농지 황폐화를 가져오고 생태계 파괴를 갖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대 농업을 갖다가 굉장히 피해를 주고 그러한 또 위기감을 갖다가 고조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떠한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냐면은 자,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갖다가 후대에게도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또 농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를 갖다가 고민하게 된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인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정책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한데 어우러져서 각각이 서로가 보완하고 또는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고 이렇게 끌어주고 하는 환경 보존의 문제 또 어떤 인증이라든가 국제 무역과 다른 나라와의 연계의 문제 그리고 농업 경영과 생산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두루두루 아우르는 정책 효과성 제고를 가져오는 그래서 기술과 경제와 정책이
통합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농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 크게 자원순환형 농업과 또 하나는 정밀농업,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농업인 자원순환형 농업, 그리고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정밀농업. 이 부분은 어떠한 농업의 형태인지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조금 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